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 이후에 이제 분양을 하는 후분양이라든지 그리고 해운대라든지 수영에서 공급을 하는 아파트는 더 높은 가격에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심층토론 지금 부산, 오늘은 혼돈의 부동산 시장 분석하면서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신 주식회사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렸어도 오른 만큼은 아니다. 영상 보고 이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이 분석한 지난해 부산 아파트 가격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컸습니다. 먼저 중구와 사상구 두 지역만은 1년 동안 오히려 0.6%와 0.4% 각각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강서구 마이너스 5.4%, 해운대구 마이너스 4.9%였습니다. 주택가격이 한창 오를 때 상승률이 가팔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셈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른 만큼 빠졌을까? 예를 들어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54.8포인트 올랐다가 지난해 4.9포인트 하락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절대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가격 침체기에 하락폭이 컸다 하더라도 상승기에 가격 상승률이 매우 컸기 때문에 절대치로 봤을 때는 하락폭이 컸던 인기 주거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주택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은 높은 금리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까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현장 체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19년 11월 이후에 2년 동안 56%가 상승을 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3% 정도가 상승을 한 택인데요. 네네. 그 이후에 1년 동안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 8%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입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주택이라는 것들이 뭐 개별 특성상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개별 단지 또 특성에 따라서 그 하락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년 전에 비하면 40% 이상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유주택자분들은 자기의 이제 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하락폭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런 유주택자, 무주택자에 따라서 이런 체감의 온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삼고형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날씨도 추운데 난방비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난방이라든가 밀 같은 것들을 수입했었는데 그 네네. 수입로가 꺾이면서 여전히 삼고 현상에 좀 더 높은 영향들을 지금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정점이 언제냐,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인 것에 대한 신호를 많은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것은 현재도 지속 중이고 당분간은 ING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 속에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주택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제 과연 이걸 구입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죠? 아무래도 주택 가격 하락세가 멈추는 시점,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고 정부에서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들이 나오는 시점을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기의 흐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경기 흐름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염두에 살펴보시면 주택 구매 타이밍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이 과연 언제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미연준의 금리가 언제 정점을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시그널 자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그러면 언제 집을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12월이었죠. 금융당국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 핵심 내용을 보면 이제 비싼 주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자체가 문제고 이런 대출 대상을 고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시장 활성화 되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DSR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이제 의견들이 대부분 많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정책들만 보면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침체 이런 상황들은 뭐 전국 어디에서나 다 일어나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서울 수도권 위주로 나오는 있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는 뭐 지역에 맞는 특히 부산에 맞는 정책들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절벽이 아니라 빙하기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빙하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작년 12월 21일 부동산 연착륙 방안으로 대책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또 얼마 전이죠. 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을 별도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불과 10여일 만에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서 경제 여건,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나름대로의 골프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중단기적으로 볼 때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은 반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단기적으로 네.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세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그 하락의 반전, 포인트,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언제일 거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머지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매수 타이밍을 정하시기에 조금 너무 멀리 잡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장님 어떠세요? 마찬가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면 금리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체적인 이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사실 금리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금리를 우리나라에서 뭐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렇다 보면은 역시나 지금 미국 금리를 다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미국 금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캐나다는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정부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미연준이 매파가 특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올려왔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1회 정도만 올리고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이미 시장에 저는 줬다고 보고요. 그 준 신호를 캐나다 정부는 먼저. 우리나라 격으로 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되겠죠.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인상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인상은 검토하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한국은행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그 정점은 멀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 작동되는 데 있어서 미연준의 금리가 멈췄다고 시장이 반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 타이밍을 우리 지역의 실수요자들께서는 조금 면밀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문제는 입주 물량입니다. 24,700여 세대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의 적정 공급량은 연간 17,000세대 정도인데 공급 과잉 상태란 뜻입니다. 특히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됩니다. 미분양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되고 폭락하니까 내 집 팔아서 대체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팔고자 하는 집이 내려갔으니까 신규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주택 공급 측면도 걱정입니다. PF 자금 시장이 이미 경색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 건설회사가 당장 이자나 운영 자금을 빌리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여파로 지금 신규 사업들이 중단되면 2년 뒤부터는 부산의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리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요즘 얘기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과잉 상태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약 2만 5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매매 거래가 지금 실종된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2만 5천 세대가 늘어났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전세 물량이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입주한 2만 5천 세대 대부분이 이전 주택을 처분해서 매물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내놓고 이제 새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미 지금은 매매가 거의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주하는 물량 자체가 거의 전세로 다 넘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가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네. 이제 전세가 하락이 다시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은 올해 한 해도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런 얘기는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전에도 2008년 정도에도 그런 LH가 매입 임대 형태로 해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전혀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것은 결국은 지방에 또 미분양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의 일부를 LH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 임대 형태로 매입해서 소위 전세 사기 등 전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 그 임차인들에게 네. 공급하겠다는 것이 일단에 발표된 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미분양을 그럼 다 사줄 거냐? 네. 그 미분양을 사주는 대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요. 그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미분양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미분양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미분양 숫자라는 것들은 사실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지표를 인위적으로 없앤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 개선이랑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 미분양 주택을 사드린다는 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이게 혜택이 되지 않겠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올라갈 그런 변수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꽤 상당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매매 어떻습니까? 가격 아파트의 매매 가격, 네, 네, 전세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부산은 계속 조금은 당분간 떨어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지난 2022년에 한 2.4% 정도 떨어졌을 때 네. 전세 가격은 우리 부산은 3.2%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네. 매매 가격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할 수 있는 것보다 입주할 수 있는, 임차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가 더 물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의 범위보다 우리 부산은 먼저 시작했고 물량도 많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압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네. 바꿔 말하면 우리 지역의 전세 가격은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부산에서 지금 실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실 만한 그런 물량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과거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올해 주목할 만한 인기 단지 이렇게 뭐 예상도 많이 하고 그 소비자들도 특정 단지를 주목해서 청약도 준비를 하고 열기가 미리미리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분양가가 상당히 이 분양성을 좌우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양가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느 단지가 얼마에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앞으로는 소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분양가, 경쟁력, 거기에다 중도금 무이자 같은 그런 혜택들이 들어가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아마 인기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단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분양단지의 분양가라든지 분양 조건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선택을 하신다면 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원포인트 레슨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그 지혜가 필요한 건데요. 그런 인사이트는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부산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다 높아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꿔 말하면 착한 분양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조금 더 낮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약 경쟁률도 높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실소유자 입장에서 청약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게 바로 저는 마케팅 포인트라고 보고요. 네. 단지가 크고 예를 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 엑스포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그리고 주거지 중심 지역, 그리고 요즘에 부산에서 시정에서 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15분 생활권이 언급되는 지역을 레이어를 조금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 특정 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여기서 하실 수는 추천하지 없지만, 않더라도 네. 대강 분위기가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그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단지 브랜드 가치가 있냐 없냐 보다도 오히려 실거주 하시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부산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사장님? 전세 가격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부산이라고 나홀로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상승은 없다라는 네. 일반론을 확인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또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도 인천도 다 광역시들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이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값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우리가 전세가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산의 전세가율이 2019년도에 63.9%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52.5%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0%포인트 이상 낮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와 전세 가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9년도에도 전세가율이 63.9%였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더 높아진다면 신규 분양 아파트가 착한 분양가여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그리고 또 좀 떨어지고 있죠. 이 상태로 본다면 신규 아파트에서 전세 가격이 낮은 네. 임차 물건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 전세 가격은 상당 부분 매매 가격에 앞서서 좀 더 다른 지역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이제 하위 시장의 어떤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 수도권과는 다른 전세 시장의 양상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같은 네네. 의견이고요. 일단 매매가 비율, 매매가 전세가 비율 자체가 이제 52%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 숫자만 보면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런 해석 자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매가, 전세가가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단들이 아마 전세가에 비해 매매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매매가가 떨어지고 또 전세가가 낮춰지고 전세가가 낮춰지면 또 매매가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매매 거래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와 있는 물량 대부분이 다 전세 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 주신 거랑 동일하게 전세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는 빌라왕 같은 그런 게 없나 숨어라도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깡통 전세가 앞으로도 혹시 가능한가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무자본 갭 투자하면서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고 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가 난 것이지 현재와 같이 지금 전세가율이 좀 낮은 상태에서 특히 또 빌라나 다세대보다 아파트가 물건이 있는 상태라면 우리 부산 지역에서의 빌라왕은 나타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 대학원장님 그리고 김혜신 주식회사 솔렉스 마케팅 부산 지사장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파보다 난방비 폭탄이 무섭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는 이런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조금 추워도 되니 난방비를 줄여보자는 주민들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실이 난방을 하루 한두 번만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었거든요. 왔는데 이 관리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왜 올렸느냐. 보일러 켜기가 두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녁에 잘 때 2시간 켜고 안 켜요. 안 켜면 안 되고 너무 춥게 잘 수도 없고 하니까 많이 부담스럽죠. 올해 부산의 도시가스 금액은 메가줄당 20.61원, 지난해 15.14원보다 36% 올랐습니다. 부산 도시가스가 소매 공급 비용을 동결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상 요인이 커진 겁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영업 손실이 9조 원인 걸 보면 가스요금 동결도 조만간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겨울이 지나고 나면 올해 가스요금은 추가 인상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난방비 폭탄 어느 정도 지금 오른 겁니까? 전 세계 가스 시장을요, 40%를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스의 40%를 좌지우지하는 국가가 이 전쟁에 돌입함으로써 가스의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기준값당 6달러 하던 가스 가격이 69달러까지, 그러니까 11배 이상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의 원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난방비가 이렇게 같이 증액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스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기본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혹한기, 이런 차가운 날씨에 집에서 가족분들과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식당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경제활동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23.9%가 난방비가 상승을 해버렸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없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서지현 의원님께서 또 우리 정부를 비판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은 가스비를 인상시키지 않아 왔죠. 우리가 구조라는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가스비를 증액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이 표만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스비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증액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이렇게 합리적인데 이렇게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가 국제 가스 가격에 따라서 증액을 하다 보니 정말 이런 사태에 놓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거 좌파 정권에서는 전기료는 겨울에 올리고 그리고 난방비는 여름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속임을 계속하면서 세금을 증액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수 정권은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지만 난방비를 이렇게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액을 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입 단가가 올라갔을 때 같이 가격을 올렸었습니다. 2021년 5월에서 2022년 5월 요금을 11.6% 인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포퓰리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좀 원색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전기나 가스 요금을 더 올리게 된다면 우리 민생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재정 지원을 통해서 조율을 해왔었던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올리기만 했지 이걸 내야 하는 시민들의 삶은 전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지서 폭탄을 받게 되면 그 달에 고금리와 그리고 생활 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보조금 지원 확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었다라는 것이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2차 추가적으로 또 공공요금이 인상이 될 거라는 예측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발언하신 거를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160만 가구,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한해서 바우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할인율의 2배를 적용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난방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해서 절대 정부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서지현 의원님 발언 먼저 정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 가스 가격 상승으로 318%,
그리고 독일은 290%, 그리고 미국은 218% 가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8%만 상승했습니다. 물론 가스 가격이 오른 것은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교해서 10% 정도밖에 상승이 되지 않은 아주 좋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좋은 선방을 정말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을 저는 합리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게 가스요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금이 증액되게 됩니다. 가스공사의 적자가 구조인데요. 구조를 결국에는 세금으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방어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직접적이든 또 세금을 통해서 간접적이든 어찌됐든 돈을 더 많이 국가에 갖다 내야 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윤석열 정부 비판은 정말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분 얘기 속에 약간 대답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두 분께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지라고 이제 대답은 나왔습니다만 한 번 더. 그리고 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취약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금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관련해서 160만 가구 에 한해서 우리가 바우처와 난방비를 지급하겠다고 오늘 대통령실에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시설도 포함하는 거예요? 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을 두고 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서민의 삶을 고민하고 그리고 당장 이렇게 추운 시기에 마음 편하게 따뜻하게 공간에서 보내시고 장사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올리는 시기들을 조율해 갔던 것들을 포퓰리즘으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원색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 조율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도 인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23%를 한 번에 올린 정부는 역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B 정부에서도 원자재 값이 60에서 70% 올랐을 때도 5% 정도의 인상에 그쳤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11.9% 정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는 잠깐 멈추고 재정 지원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 정부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우려가 됩니다. 네, 이제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려고 여름에는 가스비를 올리고 겨울에는 전기세를 올리는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적자폭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물가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버스 요금, 그다음 대중교통 요금만 계속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상태여서 부산시는 즉각적인 인상보다는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다른 시도 상황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민 생활에 대중교통 요금 굉장히 부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버스는 10년 전에 올리고 지하철은 6년 전에 올리고 난 뒤에는 올리지 않았다는 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어떻게 보시는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막아왔습니다. 이 고금리나 고물가 이렇게 시민 경제를 생각을 해서 막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교통공사라든지 그리고 버스 그리고 택시에서는 적자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적자는 늘어나는데 요금은 그대로라면 앞으로 적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그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부족한 세수 때문에 증세가 동반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은 항상 이 대중교통 요금 올라갈 때, 택시 요금 올라갈 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뭐가 개선된다는 거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 적자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초고령 도시라서 그렇다. 그럼 무슨 좀 스마트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고령층 인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무임승차 대상에 들어가는 인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임으로서의 그 적자를 커버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교통공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교통공사에서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그리고 환승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노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서면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환승을 했다면 조금 더 빠르게 환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찾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부산교통공사에서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 교통카드 정책입니다. 교통카드를 발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의식도 함양을 하고 소장가치도 높이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런 마케팅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고 24시간 민원을 받고 있는 120 서비스에서도 택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실한 기사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BRT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버스를 이용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부산시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비교하면 정말 서비스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90년대 1호선에 그쳤던 지하철이 지금은 동해선까지 포함하면 6호선입니다. 정말 지하철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부산 전역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산시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민들이 좀 꼬집으시는 뭐 이런 버스 내부의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 소음 문제들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서 정말 시민들께 사랑받는 부산시 대중교통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하철 65세 제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65세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산업기술의 발달과 의료의 발달로 65세 노인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또 생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한 3천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버스 요금 무료화에 대한 좀 기준점을 좀 달리하는 방안을 우리가 좀 논의해볼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은 시의회 맞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두 분 말씀 속에서는 올리는 건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업무 보고를 저희가 상임위 소관으로 받을 때는 그 요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납득이 되거나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용역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차분히 바로 급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듣고 물가 상승세를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선 주제와도 공통적인 건데요. 점진적으로 올리면 4, 5년 뒤에 한 번에 쇼크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를 겪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린다면 정말 아까 가스 문제처럼 한 번에 이렇게 팬데믹을 받을 정도의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지현 의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합리적인 인상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합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의 정기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휴업일로 지정된 지 11년 만입니다. 마트 노조 측은 지자체가 업체 측 입장만 수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합니다. 인근 광역시인 부산도 자칫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초 대형마트의 일요 휴무는 골목 상권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해 당사자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지만 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휴일 쇼핑 편익 제공이냐, 골목 상권과 마트 노동자 권익 보호냐. 대구시에서 시작된 논란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겼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선 홍준표 시장께서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작은 공이 하늘 높이 쏘아졌습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좀 제가 차용을 하면요. 대형마트 일요 휴무를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제 대구 시민들이 의무 휴업일, 그러니까 공휴일에도 쇼핑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홍준표 시장께서 던지셨습니다. 저는 매우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10년 동안 대형마트를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온라인 마켓만 발달하게 만드는 이런 반대급부를 또 만들어냈죠. 그래서 한쪽을 규제함으로써 다른 곳에 반사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은 정말 잘못된 이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의 정확한 진단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형마트 쇼핑에 이런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근로자의 건강권과 그리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지자체 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한 것이고요. 저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변수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수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충분히 그 상생 발전을 유념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성급하진 않았나라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고령층의 인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매주 일요일에 두 번째 넷째 주 쉰다라는 것을 각인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이제 평일로 옮겨졌을 때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혼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마트 노조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노조의 협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에 근로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 마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소비자분들도 모두 한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10년 넘게 해온 이 정책을 변경할 때는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배제가 되고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노조와 원만한 합의 없이 행정력을 발휘하셨죠. 저는 홍준표 시장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공감합니다. 노조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대화가 안 되는 노조도 있죠. 지금의 민주노총은요. 정말 노조의 개념을 상실한 반정치 집단이고요. 선동 집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노총의 간부가 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국정원 조사까지 받고 있죠. 민주노총과 어떤 합리적인 행정력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학습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 이런 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결단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갈라치기와 국민을 나누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원색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라고 해서 그걸 그 집단성으로 모든 것을 묶어버리면서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배제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선택적으로 국민에게 정책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노조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이제 부산으로 좀 돌려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공청회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부산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네, 부산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아예 없고요.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이런 아젠더를 띄웠고 또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의 이런 메시지는 파급력이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규제에 따른 이런 반사이익을 받지 않는 집단이라는 게 10년 동안 입증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형마트를 활성화함으로써 고객에게는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통시장과 상권을 살리기 위한 부분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의무 휴업일도 뭐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검증이 되었던 지역 화폐로 문제가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액 예산 삭감이 되었던 지역 화폐 예산을 3,525억 원을 다시 증액을 했고 부산에서도 동백전과 동백통에 대한 다양한 예산을 투여가 되면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검증이 되었던 만큼 대형마트의 휴업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 상권 살리는 근본적인 방안에도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의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73% 하락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도 3.43% 떨어져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운행 중인 모든 부산도시철도 열차에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열차 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응급 환자 발생 등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458대 모든 열차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맞춤형 청년정책, 청년지대 사업에 2,23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년간 최대 4,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산 희망덤 아파트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부산 김해 경전철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김해 경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 91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2019년 하루 평균 이용객 5만 624명의 8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공공요금, 물가, 일상생활 안정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ry to keep an open mind.